안녕하세요. EBS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는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EBS에서는 항상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예비고1,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비고 학부모 특강이죠. 아이들도 설레고 두렵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실 듯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는 모든 활동들이 다 대학 진학과 연결될 것만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봐왔던 아이들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국어가 중학교 국어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요즘 수능에서도 국어 영역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시간에 키워드라는 걸 준비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EBS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 때 항상 학습 목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근데 학습 목표란 말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키워드 혹은 이 시간에 미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먼저 모르면 두려울 수 있는 고등학교 국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 속에,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뭘까요? 먼저 모르면 두려울 수 있는 고등학교 국어라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는 사실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가 녹아있죠. 그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대로만 안다면 고등학교 국어는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국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갖추어야 할 추론적 사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제대로 올바른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는 국어가 달라지는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죠. 결코 늦지 않은 우리 아이 국어 성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국어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국어는 타고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는 20년 차, EBS에서 수능 국어를 강의한 지는 17년 차입니다. 정말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어내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로 제대로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그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요. 진짜 놀라운 성적,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17살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것은요. 뭔가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담으시고 저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 교육 과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 국어 성적이 올랐더니요. 사탐 과목 성적이 같이 올라요. 선생님, 국어 성적이 오르니까 영어도 같이 올라요. 심지어는 선생님, 수학 과목 성적까지 같이 올라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1강과 2강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어에서의 아이들의 사고력이 올라가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다른 과목의 사탐이라거나 사회라거나 과학이라거나 아니면 영어라거나 다른 과목의 교과서 내용 학습을 통해서도 국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국어는 다른 과목과도 연계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지금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먼저 올바른 공부 방법을 미리 알고 전체 공부에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자, 먼저 고등학교 국어가 중학교 국어와 달라지는 점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몇 가지요? 3가지. 자, 그중에 첫 번째는요. 국어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중학교 때는요. 그냥 국어예요. 국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쭉 가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그냥 국어는 과목명 자체도 국어예요.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 속에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런 모든 영역이 다 녹아있죠. 그래서 3년 동안 아이들은 국어라는 하나의 교과목 아래에서 다양한 분야를 돌아가면서 3년 동안 쭉 공부하게 됩니다.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과목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요. 보통 1학년 때는 국어를 공부하고요. 이 국어는요. 중학교 국어와 같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고1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부터는요. 선택 과목이 생기죠. 일단 문학과 독서는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수업을 하죠. 그런데 학교마다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독서를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독서를 빼서 3학년 때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은 관심이 있으셨다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수능 과목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라는 과목은 제가 뺐어요. 보통 많은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아무래도 국어는요. 중학교 국어와 성격이 유사해요. 그쵸? 자, 그런데 문학, 독서 딱 봐도 어때요? 아, 중학교 때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이제는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문학 과목에서는 당연히 문학,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극이나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독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비문학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 비문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읽고 그런 문학이 아닌 그런 비문학 글들을 읽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추론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독서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요. 국어에서 배웠던 말하기, 듣기와 쓰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곧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대부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과목이 더 세분화되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아, 세분화? 집중 심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특징, 맞아요. 중학교 국어의 심화 발전인데 제가 많이들 걱정하시는 문학이랑 문법만 내용 체계를 교육과정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국어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써요. 노래, 시, 이야기와 소설, 극과 교수. 이게 고등학교 국어, 요건 1학년 국어입니다. 여기 오면요. 시가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요. 서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그 교술은 어때요? 그대로 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학 갈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학생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국어가 너무 달라질까 봐 너무 무서워 이랬어요? 아니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국어 과목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 공포, 두려움이 들었나요? 아니죠. 그대로 고등학교 국어에서 중학교에서 배우던 거를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문학은 보통 2학년 올라가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문학에서는 조금 더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시와 소설이 어떤 식으로 갈래별 특징이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조금 더 심화. 그리고 문학과 시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과 시대 상황. 이런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이런 문학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과 관련해서 문학 작품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가지,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문학과 시대 상황, 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중학교 때 분명히 비유, 상징을 배웁니다. 그쵸? 그런데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거든요.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중학교 수준에서, 중학교에서 배우죠.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은 뭡니까? 소설,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그런 거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런 내용도 작품 해석의 다양성이라거나 또 이런 표현법. 운율이 뭔지, 반어가 뭔지, 역설이 뭔지, 풍자가 뭔지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문학의 개념이 안 잡혀서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너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안 배웠단 말이야? 너는 끝났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고등학교 국어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계속 반복해서 배우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시대별 대표 작품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문학 2학년에 가서는 조금 더 그것을 심화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중학교 국어 때,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고 연계가 되면서 심화된다.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만 다시 복습하고 예습하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무서워하는 문법 한번 볼까요? 문법은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보니까 사실 이 문법 개념을 모르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중학교 국어에서 의문, 품사, 문장, 담화 배웠어요. 배웠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충실하게 배우지 못하고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얘들아, 부모님들이시죠? 자, 품사,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국어의 품사가 몇 가지가 있니? 8품사요!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 많을걸요? 국어는 9품사입니다. 9개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문장이 종류를 나누면 어떤 문장이 있니? 혼문장이랑 겹문장이 있어요. 겹문장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중학교 국어에서 배워야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고등학교 국어에 가서 선생님 저는요 언어와 매체 선택 안 할 건데요. 그래도 1학년 국어 교과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배우고 그 의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국어에서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보세요. 의문의 체계와 변동, 품사의 종류, 품사와 단어의 특성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배워요. 그래서 이때 내가 배우지 못했다. 물론 중학교 때 충실하게 문법 개념을 공부했으면은 보다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내가 조금 개념이 충실하지 않았다. 다시 충분히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과정 내의 국어 문법은요.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내가 딱 2시간씩만 투자한다면 7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문학에 대해서도 내가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한 문학 작품을 다 한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중학교 국어를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단계를 밟아서 개념을 충실히 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등학교 국어는요. 중학교 국어보다 보다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글과 자료를 활용한 고등사고 능력을 이 아이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서도 요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수능 시험을 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히 중학교 때의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보면요. 사실적인 사고 측면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거, 교과서 안에 있는 문학작품, 교과서 안에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이 부분 내 설명을 잘 들었나?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답할 수 있나? 이렇게 사실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의 글과 자료라고 얘기했죠. 꼭 교과서 안에 있는 문학 작품이나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교과서를 통해서 A라는 시를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B라는 시도 네가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이런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그러한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수능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다 깊은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제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능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자, 이 15번 문제는요, 독서, 비문학에서 출제된 문제였는데 70%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 정도의 난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고력이 필요했는지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를 보면은 나라는 글에 왕한석과 오징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 기억만 한번 읽어볼게요.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기억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글을 눈을 씻고 찾아도 이와 똑같이 생긴 문장은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요, 지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이 문장이 있으니까 이 선지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사실적인 사고. 지문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지에 있는 거, 1대1로 대응시켜보고. 요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았다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지문 속에 있는 표현과 문제 속에 있는 표현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재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 속에서 왕한석과 오징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정말 소화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왕한석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겠지, 동의하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진술의 의미를 아이들이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국어 시간에, 그리고 이거는 독서, 비문학 문제잖아요. 독서 시간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뭔가 정리되어 있고 암기하는 공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구 선행을 통해서 교과서에 이 시가 있으니까 이 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암기하자. 이 시 속에서 밤이라는 시어는 이런 의미야. 이 시 속에서 눈이라는 시어는 이런 의미야. 이것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중학교 국어 때 좋은 성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다른 문장 표현으로 재진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문학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오답률이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자, 나는 시였고요. 다는 수필이었어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밑줄을 가상으로 그어볼게요.
사유하여 얻은 인식 이 말과 똑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인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사유하여 얻은 인식. 자, 여기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엔 뭡니까?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나 발견한 새로운 의미나 깨달음은요, 전부 다 주제, 그쵸? 주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거창하게 지금 얘기를 해놨지만 나와 다라는 두 개의 작품 속에서 감상해낼 수 있는 주제의식, 그 주제의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지를 하나하나씩 우리 학생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끊어줘야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끊어주고 수양이 하나를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1번 선지의 문장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 부분이 정말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서 살폈는지 판단하고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는지 이런 것을 선지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 적절해, 이 부분 적절해. 그러니까 이 선지는 적절한 선지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도 볼게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그러면 잊어도 좋을 것은 뭘까요? 부정적인 것들이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것들은 잊어도 좋다.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뭘까요? 긍정적인 것들이겠죠. 긍정적인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구분해서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지도 적절했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잊어야 할 것, 어떤 것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이겠죠. 그것과 관련한 어떤 인식, 그것도 주제가 될 거예요. 3번도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그렇다면 아이들은 나라는 시 속에서 담쟁이 줄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데 주목해. 그러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겠죠. 그치? 그래서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적인 것은 잊어야 할 것일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일까요? 내적인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되겠죠. 잊어서는 안 될 내적인 것은 긍정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지의 의미, 4번 선지를 보세요. 세 줄입니다. 그쵸? 상당히 긴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긴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학생들이 뭔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주입식의 강의를 통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한번 5번 문장만 한번 볼까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맞는 말이었어요. 뒷부분 때문에 5번 선지가 정답이었거든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의나 분수는요, 잊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4번 선지와 연관시켜 본다면 예의나 분수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게 내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자, 여기 보면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란 말이죠. 그쵸? 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일 수 있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면 될까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장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5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이런 것을 우리 예비고일이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문장 속의 의미를 내가 추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뭔가 기본적인 사실적인 의미만 파악하는 것에 좀 그쳤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추론하고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은 인강을 보고 그 인강을 보는 것에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실력이 신장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강을 보거나 뭔가 수업을 듣는 것은 최소화하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과 뭔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보완하고 예습하는 학생의 출발점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EBS에는요, 고등 예비과정 국어라는 그런 교재와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는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3년 동안 다양한 영역을 쫙 펼쳐서 많은 활동과 함께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개념이 마구 산재에 있습니다. 그 산재되어 있는 개념을 한 번에 착 모아서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정리해서 한번 복습하면서 그 복습이 결국에는 예습이 되는 이런 공부를 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요. 일단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오면 독서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독서의 방법과 점검 조정,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는 화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쓰기는 작문이 되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많지 않아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수준의 관련해서 문법의 개념을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한번 학습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 예비 고1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예습해 놓는다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더욱더 자신 있게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겨울방학이라는 시간 동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번 조망해 보는 거예요. 아, 중학교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국어는 중학교 국어와 이렇게 달라진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그래, 네가 할 수 있을까?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부모로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다려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내가 먼저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응원과 기다림 그리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아이들 어떤 사고력을 신장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궁금해하시는 거 그렇다면 고등학교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구체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